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넓은 시야와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키고 부를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필수 원칙이 잘 나타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돈의 본능이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5가지를 제 투자 생각에 빗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 철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부자 되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한국 투자와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스웨덴 사람이 다들 주식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볼까 하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스웨덴은 세계 경제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니까 글로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 경제 1, 2위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아서 미래 전망이 좋게 보이는 인도까지 세 곳에 분산 투자하세요 라고 말이죠. 조언을 들은 스웨덴 사람은 고르게 분산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한국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묻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신만전자 갈까요? 라고 말이죠. 그럼 전문가는 어떤 대답을 해줄까요? 당연히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미국, 중국, 인도에 투자하라고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도 세계 경제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건 익숙함에서 나오는 자국 편향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자국에 대한 편향은 투자에서 배제돼야 될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꼭 객관적인 잣대로 바라봐야 되고 내 주식 계좌에 한국과 다른 국가, 글로벌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미래 1위 국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현재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10위에 있죠. 1위부터 미국, 중국, 일본 순입니다. 이 세 개 국가는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 말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 성장을 보면 2024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도 인도가 넘어서죠. 그래서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우리가 또 랭킹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함께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국가고 새롭게 올라오는 인도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답일까요? 지금까지 그랬다? 그럼 과거에 정말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간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이랑 홍콩 항생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S&P 500이고 빨간색이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S&P 500은 64%, 항생 지수는 202%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3배가 넘는 차이죠.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 답이 아닙니다. 글로벌한 분산 투자가 수익을 늘리는데 높은 확률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채권은 생각보다 손이 잘 안 나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채권은 일부 가져가야 되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채권을 왜 살까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살까요? 192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채권과 주식 비중에 따른 연평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채권에 100% 투자한다면 연평균 5.3%의 수익이 생기고 주식에 100% 몰빵을 했다. 그러면 연평균 10.1%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전문가들은 6대4로 채권의 40%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고 수익률은 37%까지 맛볼 수 있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 27%의 쓴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나요? 그러면 주식에 100% 올인했다면 최대 하락폭은 43%나 됩니다. 내가 10억을 투자했다면 4억 3천만 원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 달에 1억씩 줄어들면서 곧 반타작이 난다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6대4를 권장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대4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 분류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30대는 채권에 30, 주식에 70%를 투자하고 60대는 채권에 60, 주식에 40%를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분류.
맞을까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보다는 결국엔 내 투자 성향을 생각하고 비율을 정해야 됩니다. 60대라고 해도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 계실 거고 30대라 하더라도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 필요 없다.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이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밸런싱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60, 채권의 40%를 투자했는데 깜빡하고 1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주식이 90%, 채권이 10%로 줄어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이 90%니까 내 계좌는 엄청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내 계좌는 반토막 이상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다시 해주고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변동폭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QQQ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이때 QQQ가 27%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수시 리밸런싱입니다. 정기 리밸런싱보다 수시 리밸런싱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는 건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서 내 계좌를 안정적으로 혹은 더 큰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1년간 주식과 채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색은 장기 채권인 TLT고 파란색은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시를 6대4로 들었죠. 그래서 채권에 400만원, 주식에 6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요 사이에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폭이 생겼죠. 채권은 21% 상승하고 주식은 25%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인 주식이 450만원까지 하락을 했고 채권은 484만원이 됐습니다. 다시 6대4로 수시 리밸런싱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채권에서 110만원을 빼다가 주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560만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주식이 1075만원이 돼 있고 채권은 352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427만원으로 43%의 수익이 나죠.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리밸런싱을 안 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요거겠죠. 가만히 6대4로 놔두면은 주식은 864만원, 채권은 456만원입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1320만원이니까 32%의 수익입니다. 둘 간의 수익률 차이를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11%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당연히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네 번째는 미래 예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맞을까요?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중은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속상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자주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은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언론 보도라고 우리가 믿고 보는 것들이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경제학자는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모두 맞췄다면 세계부자 10위 안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죠. 네 번째, 투자 관리사들은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시장 지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경제 위기 때 시장 타이밍을 맞춘 인물은 상당히 드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레터는 틀린다. 몇 번이고 거듭해서. 뉴스는 예측이 맞고 틀리는 것보다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보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모두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최근에 틀렸던 사례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뉴욕 증시 블랙 먼데이 다우지수 1000포인트 폭락했고 팬데믹이 우려되면서 장기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우지수는 4월부터 힘차게 올랐죠. 1년 넘게 지금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2020년 6월에 달러 약세고 12개월 금값 전망을 좋게 하면서 금 시세가 좋을 거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금 시세는 정확히 2020년 6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전문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틀립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기업에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주가 오르고 내리는 건 어떤 이유고 알 수 있을까입니다.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기업이 앞으로 가져다 줄 기대 수익인데요. 기업의 기대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상승 기울기는 점점 가파라질 겁니다. 현재 수익이 좋지 않은 테슬라가 대표적인 예겠죠.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린 기대 수익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의 기대 수익은 곧 미래 이익이지 글로벌 경제 실업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 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부채가 줄고 있는지 대출은 적게 받고 있는지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경제 정책, 통화 정책, 달러 강세는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대 수익이 높아지려면 신제품이 잘 팔리고 신사업 전망이 좋아지고 배당도 잘 줘야 투자 심리가 좋아지겠죠. 반대에 있는 건 또 주택담보대출, 경제, 심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수출 의존 국가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강세인지 약세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받는 기업이다. 그러면 당연히 정책이 중요해지겠죠.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기대 수익이 기본으로 깔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크와 팩트를 구분해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식 부자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한국과 미국 투자 중에는 당연히 자국 편향을 없앤 글로벌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중에는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리밸런싱을 하냐 마냐 당연히 해야 되고 연 1회 하고 플러스로 증시가 하락했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 예측 가능하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해지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업의 주가는 기대 수익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요겁니다. 이 5가지 말고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책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돈의 본능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성공 투자의 3대 원칙, 그리고 인생의 보험, 그리고 위험 관리에 대한 얘기, 상속 설계, 포트폴리오 만들기,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내용들, 돈에 대한 본질이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 투자 철학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